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을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알아보면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는 우리 수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애초에 우리 의도는 서로 대면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여러분들께서 수강하시고 그러면서 이끌어가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위험스러워지면서 주최 측에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날 기회를 마련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이렇게 일단 화면상으로 만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희망하건대 이번 7월 8월까지 우리가 만났는데요. 그 이전에 좀 사태가 진정돼서 제가 여러분하고 직접 대면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나마 여러분께서 이 무덥고 위험한 시절에 향학열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가신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고, 그것을 매우 존경하면서 전 그런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수업까지 세 차례 저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시면서 제가 우리 수업이 인문학 수업으로서 교육을 소재 삼아서 특히 역사와 철학을 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읽기 과제도 내드렸고 여러분 다 읽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난번엔 특히 좀 특이한 인도 출신 사상가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그 주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라 라는 그런 인식론적인 명령이 담긴 짧은 글을 읽어주십사 하고 제가 청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라. 어려운 철학적인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왜곡해서, 치장해서, 돌려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보고 타인들을 보면서 흐리멍텅한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에 둘러싸여서 서로들과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철학자들의 의견이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실제 이해를 오늘은 역사적인 정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끝 무렵에 숙제식으로 내드린 게, 아무 부담 없는 숙제가 동양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없나?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었죠. 그것으로부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육의 동양적인 기원을 좀 찾아가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철학과 역사를 주로 살펴보겠는데, 이제 그 소재로서 교육을 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교육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라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교육의 어떤 면모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을 생각하자면 대한민국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겪은 교육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1대1로 다 뵙지를 못해서, 그래서 다른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의 나라의 교육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에 대해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만, 이게 서양식 교육이냐 동양식 교육이냐 질문해 볼 때 한 가지로만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의 서양적인 면모도 살펴보겠지만 며칠 후에,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되겠죠. 일단은 우리의 그 동양적인 면모를 살펴보면서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동양적인 면모를 살펴보기 전에 동양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무슨 함의를 가지고 있나 좀 이렇게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과제를 내드린 동양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또 한자로도 썼습니다만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양의 동쪽에 있는 그 나라들, 동양하면 흔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그리고 인디아, 그리고 아라비아 쪽 다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어쨌든 동양하면 무심코 떠오르는 말이 무엇이냐?
제가 질문을 던진 건 일단 그 중요한 게 무심코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픽 떠오른 거. 그렇게 가볍게 떠오르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가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의도로 조작하지 않고 솔직하게 내뱉는 그런 말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머리로는 난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라고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랄까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방어를 하는 이유는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니까 언제나 남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거의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얼핏 떠오르는 말은 실수처럼 그냥 내뱉는 말은 그런 방어 기제가 미처 작동하기도 전에 솔직하게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하고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청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의 그 답변을 모아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15년 이상 실행해온 이 연습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주로 저한테 던져줬던 그런 답들을 모아서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동양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른대요. 팍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황인종, 흑발, 쌀, 젓가락, 한자, 유교, 불교, 예의, 효, 도자기, 가부장제, 중화사상, 격식을 중시하는 것, 공자, 맹자 등등. 이게 뭐 정확한 동양에 대한 어떤 일면을 보여주냐면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의가 동양에만 있나요? 그거 아니죠. 예의는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왠지 동양하면 예의가 떠오른다 이 말이죠. 정확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왠지 얼핏 떠오르는 거. 자,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체로 여기 동의하실 거예요. 나도 동양하면 저런 게 떠올라 그러실 거예요. 이게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있어요. 뭘 말해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이 단어 2개 이상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수식어나 형용사를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흑발과 쌀을 합쳐서 예쁜 뭐 이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전혀 예쁘지 않지만 이를테면요. 그러니까 그 2개 이상을 모아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를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젓가락, 흑발, 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냥 바보 같은 예입니다. 좀 더 그럴듯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뭐 유교, 예의, 효 합쳐서 예의 발언 뭐 이런 것도 낼 수가 있겠죠. 예의 발언도 형용사가 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는 게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형용사를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서로 이야기 나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토의 시간을 따로 드리지 않고 그냥 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전통적이란 형용사가 얼마나 많이 통합하는지 보세요. 흑발이나 황인종은 인종적이니까 전통적이라고 말하긴 그래도 쌀 문화, 젓가락, 한자, 유교, 불교, 예의효, 도자기, 가부장제, 중화사상, 격식, 중식, 공자, 맹자 거의 다 그냥 포괄을 해버리네요. 전통적인이라는 것이. 옆에 자 보세요. 오래됐고, old 다 똑같은 말이죠.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 아닌 거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용사들이 우리가 동양적 하면 얼핏 떠오르는 그런 우리들의 개념들을 거의 다 포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린 동양 그러면 오래됐다라고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개인차는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바예요.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저하고 이제 살펴볼 것을 이른바 인식론적인 인식 안다는 것이죠. 인식론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무엇을 알 수가 있고 무엇을 위해서 아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탐구하는 철학의 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화를 어떻게 아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인식론적인 점검을 해볼게요. 네, 여기 동양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오래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들이 오래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오하고 그래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게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서양에 꽤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동양하고 교류를 시작한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 이후에 14, 15세기 지나서 항해를 하면서 범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16, 17세기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양 문물을 접하고 그리고 배우고 이러면서 와, 동양은 심오하고 정신적이라서 참 매력적이야 라고 느낀 사람들이 서양에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느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오리엔탈 리스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리엔탈이라는 것은 이 오리엔트에서 나온 말인데 오리엔트는 서양의 가장 동쪽인 소아시아의 터키의 더 동쪽 평원 지역을 오리엔트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 터키보다 더 동쪽이면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까지 다 포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트 그러면 동양 전체를 지칭하는 어떤 개념으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그러나 정확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이 말을 쓰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역사학자들은 그냥 아시아란 말을 좋아합니다. 아니면 동아시아, 이스트 에이지아 이런 말을 더 좋아하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오리엔트가 동양 전체를 다 지칭하는 그런 말로서 쓰여왔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탈리스트라는 사람들은 동방 문명 애호가 뭐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인데 우리가 속한 이 동양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것이에요. 왜 사랑하냐면 자기네 서양 문명하고는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매력이 특히 여러 가지 있지만 정신적이고 심오한 그런 면 때문에 동양 문물에 빠졌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 듣고 보면 서양인데 우리 문화를 좋아하니까 좋은 사람들이구나, 우리하고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오리엔탈리스트들의 이런 그 태도와 시각에 대해서 20세기에 유명한 미국의 영문학자 한 분이 딴지를 걸었어요. 이 영문학자는 에드워드, 영어로 그냥 쓰면 세드가 아니라 사이드 교수예요. 팔레스타인 출신 분이라 에드워드 사이드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이니까 사실은 이제 동방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동양과 서양의 사이에 낀 그런 지역적 문화적인 배경으로 양쪽을 다 바라봤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서양의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스트들은 동양이 이래서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각의 그 밑바닥에는 어떠한 심리가 깔려있냐? 이런 심리라는 것이에요. 정신적이고 심오하고 다 좋은데 정신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비물질적이라는 얘기죠. 우리 흔히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질, 뭐 책상, 돈, 뭐 배, 탱크, 자동차 이런 게 다 물질인데 그게 아니야. 비물질적, 정신적, 영혼, 마음 뭐 이런 거란 얘기예요. 동양계 이런 쪽을 더 깊이 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매력적이라는 얘기죠. 뭐 그렇다고 쳐요. 이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비물질적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비과학적이란 개념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기계 문명 같은 걸 발달시키는데 동양은 별로 그렇게 과학적은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이 반영됐다는 것이죠.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비과학적이니까
열등한 문명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드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시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관점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시면 서양인들 중에서 동양 도자기라든가 불교 사상 이런 데 심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 멋있고 매력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은근히 자기 내면에는 내가 속한 서양이 더 세지. 왜 과학이 훨씬 더 발달돼서 우리가 더 우월한 인종이야. 뭐 그런 시각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이드 교수는 이러한 시각을 가진 오리엔탈리스트들의 밑에 깔린 그 심리를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불렀어요. 오리엔탈리즘. 동방을 애호하지만 그러나 그 애호의 저변에는 동방에 대한 우월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이드 교수는 더 나가서 이러한 서양의 비서구권 문명에 대한 특히 동양에 대한 우월감이 오리엔탈리즘이 지금까지도 계속 작용을 하고 서구권 문명으로 하여금 동양인들과 동양 나라들을 사회들을 무시하는 그런 그 기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결국은 이제 징벌하잖아요. 그러한 그 이라크 침략 전쟁의 배후에는 이라크 사람들아 불쌍한 얘들아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 힘으로는 안 되잖아. 우리가 너희를 바른 길로 데려가 줄게라는 보다 그 우월한 그 우월주의적인 시각, 나아가서 제국주의적인 시각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드 교수는 서양인의 이러한 동양인들 또는 동양인뿐만 아니라 비서구권 모든 세상에 대한 이런 우월감 이런 것이 이게 타당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확한 사실의 배경을 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흔히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최근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근이라고 말한 것은 한 200, 300년 동안입니다. 인류 역사에 한 1700년 이후에는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했어요. 어떤 면에서 무력이라는 면에서 우월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력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같은 것이 동양보다 우월했어요. 정치력, 행정력, 군민 동원 능력 이런 것을 다 발휘해가지고 그 우월성으로 뭘 했냐?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19세기까지 서양 열강의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서양 열강의 식민지는 안 됐지만 서양 열강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어난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비서구권 국가들이 열등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이 더 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가들의 입장은 그렇다고 서양이 원래 항상 셌냐, 서양이 언제나 우월했냐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같은 한국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서양 역사가들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역사가들도 지금의 서양의 문물에 과학기술적인 강점이 태동하기 이전에 이미 15세기 이전까지 15, 14, 13, 12세기 그 이전까지 동방, 그러니까 아랍 문명하고 인도 문명하고 중국 문명에서 일구어 놓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적인, 학문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이 클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아들여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서양보다 동방이 훨씬 문명적으로 앞섰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최근 2, 300년 동안은 서양이 더 앞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냐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역사가들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이쪽이 더 세질 수도 있고 저쪽이 더 세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까지는 서양이 더 셌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21세기가 됐죠. 2020년 이후에 과연 미국과 유럽이 지금까지 주도권을 계속 쭉 쥐고 갈까요? 아니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동양 쪽으로 넘어올까요? 이를테면 중국, 일본 뿐이 아니라 한국까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앞으로 어느 쪽이 문명의 주도권을 줄지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과거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서양이 본질적으로 우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양이 다 우월하다라고 부지불식간에 믿는 이런 심리를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양인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동양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쳐요. 문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시각을 어떤 이제 선글라스 같은 마극이 이렇게 가리고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색안경을 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동양하면 이렇게 옛날 것이라고만 여기거든요. 과연 동양이 옛날 것인가요? 오래됐나요? 우리 오래됐다는 걸 꼭 좋은 뜻으로만 쓰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오래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올드하다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좋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죠. 올드하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고루하다? 고리타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을 해보고 가시죠. 요건 제 수업용 페이지예요. 지금 이 장치해놓은 카메라의 이 시야에 요게 글이 자세하게 다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여기 텍스트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근접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보시기로 하고 제가 여기 동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동양적 그러면 이런 한 폭의 동양화 같은 거 떠올리지 않나요? 근데 실은 이게 동양화가 아니라 사진이에요. 사진을 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양화처럼 만든 것이고, 동양적 그러면 이런 자연 친화적인 전통미가 이제 가득 담긴 그런 건축물 같은 것을 떠올리지 않나요? 이거 승주 송광사입니다. 전남 승주 송광사.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중에 하나 같아요. 자, 이러한 그 자연 친화적인, 전통적인, 정적인, 고즈넉한 아름다움, 이런 것을 동양적인 미라고 많이 여기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주술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희구, 이런 것도 또 동양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반감이를 사유상 보면 매우 아름다운 그런 상인데, 문제는 이 신비로운 미소 같은 것을 띄고 있습니다. 어떤 영험하다고 얘기할까? 우리 이 물질, 돈이 지배하는 세계를 뛰어넘은 것 같은 그런 초월적인 신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양의 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심오한 미에 빠진 서양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쪽을, 무속신앙을 얘기하는데 이런 쪽에만 주로 빠지면 동양의 다른 면, 사실은 동양의 현실을 지배하는 면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에요. 이게 지금의 동양이에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강남역 앞입니다. 이게 오래됐나요? 올드해요? 전통적인가요? 정신적이에요? 정신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물질적이죠. 거의 금전, 뭐라고 했지? 금전 지배주의 이런 말이 있나? 물질주의가 발달해서 금은 보화를 숭상하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랬더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게 정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오래된 건 결코 아닙니다. 최신이에요. 최신 첨단이에요. 지금 인류 문명이 만든 방송, 통신, 정보, 통신, 이런 기계적인 이런 많은 것들에 가장 앞서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이고 동양에 살고 있지만 동양이 결코 오래되지 않았고 정신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양하면 여전히 옛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문화를 늘 낡은 것으로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전혀 아니야 라고 확신하시는 분은 아니시면 됐죠. 우리 자신의 동양에 대해서도 무사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크리슈나무르티 말처럼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심은 우리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리엔탈리즘의 그
그 뭐랄까 그 덫에 어느 정도 걸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저 자신이 걸렸었고요.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는지는 그것도 제가 자신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저 젊었을 때 서양이 더 우월하다고 믿어서 서양 문명 공부했었거든요. 지금 거기서부터 헤어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헤어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공부를 많이 했어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단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언어 생활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은 과거에 20세기 후반에 우리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던 사학자, 철학자들이 붙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 화면에서 이게 잘 보이지 않겠구나. 어쨌든 이게 무엇이냐면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 그 상업적인 문화에서 얼마나 그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많이 쓰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리빙, 푸드, 테크, 패션, 뷰티, 맘키즈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 다 보신 거 거기서 지금 자세한 단어를 지금 안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읊습니다만 이게 주거나 생활 이런 것을 더 이상 그런 말 쓰지 않고 리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음식 먹거리라고 안 부르고 푸드라고 불러요. 다 푸드 아니고 푸드라고 부르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것은 기업 문화가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인생 생활 안 그러고 라이프라고 그래요. 라이프. 우리말이 계속 이렇게 영어권, 특히 앵글로색슨권 말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세계화라고 그러고 글로벌리제이션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커요. 우리말을 잃을까봐 그래요. 이미 많이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에서도 라이프를 경험하라 뭐 이런 광고를 하고 있고 뮤직, 뱅킹, 브런치, 셰프, 아티스트, 엣지 있다, 뭐 푸드 등등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면 이것에 해당되는 우리 원어, 한국어들은 이제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원래 말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그 빈도수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자꾸 외국 말로 써서 우리를 표현하게 되겠죠. 이 문제를 이런 말씀으로 이게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의사소통 수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언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쓰는 말이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말로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주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과 내가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느끼는 것을 내 말로 얘기를 못하고 계속 올드하고 그리고 라이프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럼 우리 언어에 이제 힘빨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언어는 나한테 충분히 그 기능하는 언어가 아니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언어가 점점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아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힘이 들어질 것입니다. 우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영어로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잘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한국어로 만든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이 언어가 우리 존재의 집인데 한국어라는 존재의 집을 허물어 버리면 우리 존재도 매우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에는 정확히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소수 언어들이 있죠. 그 소수 언어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인류학자들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영어만 살아남는 거예요. 거의 영어. 지금 사실은 스페인어가 그 장악하고 있는 그 권역도 많습니다만 영어의 그 지배력이라는 것은 뭐 거의 독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과 같이 프랑스나 독일어의 힘들도 좀 약화되고 있고요. 이런 거대 서구권 언어들이 세계의 언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한국어 같은 게 자꾸 힘을 잃게 되고 한국어만 해도 굉장히 힘이 센 언어인데 한국어보다 약한 그런 소수민족 언어들은 이미 소멸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류의 다양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살아남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는 게 지금의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의 결론입니다. 종의 다양성 확보가 종의 번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종의 일면만을 계속 부각시켜서 그쪽으로만 그 종을 발전시켰을 때 그 일면에 치명타가 되는 전염병이 오면 다 멸종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종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다 살려놓으면요
한쪽이 치명타를 입어도 다른 데서 또 그것을 보완해서 되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 종의 다양한 각 문명을, 문화를 대표하는 언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수주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사회동포주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이유는 한국말이 최고야라는 그런 관점 때문이 아니라 우리말도 세계를 위해서 기여할 힘이 크기 때문에 키워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에 가닿아 있습니다. 영어가 세계를 제패하게 되면 그 영리 문명적인 힘으로만 우리를 더 이끌어갈 수 없게 됐을 때 세계가 파산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영미 문명적인 힘이 아닌 한국적인 힘이 기여하게 될 땐 한국적인 힘의 바탕이 되는 우리 한국말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이 길었어요. 말씀 무엇이냐? 아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색안경을 우리가 끼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말을 폄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 서양에서 넘어온 말이 더 멋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자, 이렇게 언어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는 우리 문화를 폄하하는 것이 동양 문물 전체에 대한 폄하하고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 우리 교육의 동양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육의 동양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많지만 간단히 유교적인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교육 떠올리시면 서당 흔히 떠올리지 않아요? 훈장님이 하늘천 따지 가르치던 그런 교육. 자, 그건 분명히 우리 교육의 매우 중요한 주류 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동양적인 전통에 유교가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그냥 하나만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에요. 유교를 생각해 보세요. 멋있어요? 매력적이에요? 참신해요? 물론 여러분 각각 개인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특히 요즘에 사실 제 세대 포함해서 젊은이들 세대한테 많이 듣는 대응은, 솔직한 대응은 유교 재미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교 교육도 재미없다는 것이에요. 왜 재미없어? 고리타분, 낡아빠진 거, 조선을 결국은 망국에 이르게 한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사상체계, 이러한 생각으로만 유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됐고 구식이란 것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지금 지적한 유교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이 유교 문명에서 일어났던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게 유교의 전부를 말해주느냐? 그걸 알 만큼 우리가 유교 문화와 유교 교육에 대해서 공부했느냐면 별로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충분히 유교 문화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도 쟤는 보나마나 다 그래요. 치워버리다는 얘기죠. 안 보는 거예요. 등 돌리고. 오리엔탈리즘의 편견 빠져서.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자신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싫거나 좋거나 지금의 우리를 만든 우리의 과거의 역사에는 유교가 중심축에 팍 박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중심축에 유교의 줄기가 박혀 있는데, 근데 난 그건 미우니까 안 볼래 그러면 나 자신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색안경을 벗어나야 됩니다. 유교 그러면 흠칫 후졌어 라고 지금까지 여기 왔었던 그 색안경을 벗고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오리엔탈리즘을 통해서 동양적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묻는 그 실험을 인식론적인 점검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유교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유교를 깊이 이해하시고 무사공평하게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분이시라면, 유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만 있었던 분이시라면 다시 한번 자신의 시각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그렇게 봤던 것인가. 자, 나의 이 색안경을 이렇게 벗어내고 보면요, 유교에 나도 모르게 강하고 좋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경우가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오리엔탈리즘의 폐해에 빠졌었던 젊은이였었거든요. 과거 1980년대 공부할 때. 그러나 나이를 먹고서 특히 이제 미국 생활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는 40대 이후서부터는
내 뿌리, 내가 속해 있는 곳을 다시 봐야 된다는 그런 그 각성이 강해졌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유교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뭐 젊었을 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대학교 때 논어 책 몇 자 읽은 게 다였었는데, 40대 이후에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절감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오리엔탈리즘의 색안경을 진하게 쓰고 있어서 너무 못 봤구나, 절감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유교 교육의 측면을 들어가 볼게요. 제가 유교 교육에 대해서 이제 방만하게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다 설명하고 많은 정보를 드리고 그런 것은 별로 우리 수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유교 교육이라는 우리의 전통, 과거에 우리의 정신과 문화, 문명, 사회를 형성했었던 그 줄기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다시 돌아보는 그런 철학적인 점검을 해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모델로 삼아서 제가 유교를 어떻게 다시 인식하게 됐는지 좀 예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나가서 우리 수업용 페이지에서 잠깐 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대학 수업에서 유교 교육 전반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일종의 그 간단한 설명, 또 브리핑이라고 그러죠. 브리핑이 먼저 튀어나와요. 외국어가 먼저 튀어나온 게 저처럼 그 오리엔탈리즘의 색안경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영어를 외래어를 많이 섞어서 외래어보다 외국어를 많이 섞어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자꾸 튀어나온 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뭐 리포트도 뭐 외국어고요. 자, 요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유교 교육의 중요한 측면이 여기 밑에 과거의 지식에 몰두해서 전통적 행동 양식 보존에 열중한다. 이런 것부터 말씀드리면 유교는 이 미래 이상향을 꿈꾸는 그러한 그 시간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세계는 과거에 요순 시대에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을 되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복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이 우리하고 아주 다릅니다. 현대인은 늘 앞으로 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상향을 세웠었던 그런 정신들을, 성현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만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래서 옛날 스승들을 자꾸만 되풀이해서 거론하니까 우리 21세기에 계속 앞으로만 뻗어나가려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있어서 암송, 암기, 모방을 강조해요. 늘 그냥 딸딸 외우게 하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끝까지 외운다는 얘기입니다. 사서, 삼경, 사서, 오경 다 외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석서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늘 외워야 되기 때문에 과거 시험 보려면 외워야 될 게 산더미처럼 너무 많은 거예요. 늘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자, 이런 식의 학습은 또 현대인들은, 현대 젊은이들, 현대 교육학자들은 후졌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 능력을 확장하는 데 훨씬 기여한다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학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실험 실습도 하고 토론 토의도 하고 학습자 각각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을 키워주고, 이런 것이 훨씬 우월한 배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유교는 늘 딸딸 외우게만 시켰기 때문에 후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현대 교육학자들이 유교 전통적인 학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그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예쁘지 않은 제 얼굴 말고 보다 더 상세한 화면 쪽으로 그 카메라 옮겨 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칠판을 가지고 쓰는 게 낫겠다. 제가 40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동양의,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교육 사상과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전 서양만 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을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 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한 분이 한화 국역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한문으로 쓴 문집들이 엄청나게 창고에 쌓여 있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대요. 이유는 한자로 초서 행서로 써가지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읽어서 누군가 번역을 해줘야 돼요. 한학자가. 근데 번역할 인력도 없고 정부의 지원금은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조상들의 글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사비를 내 가지고 국역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 한 분, 제 나이 또래 한 분은 이제 사귀었어요. 제가 그분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같이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한문집, 그것을 현재 국문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에 자신을 바치고 있는 희생적인 인물이라 생각해 보시면 훌륭하다는 생각은 들겠지만 이면 이 사람의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은 어떨까 생각해 보시면 어려울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그냥 그저 그런 소시민은 밥 먹고 살 거 걱정하면서 지 돈 벌 거만 걱정하지만 그런 훌륭한 분들은 자기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가 헐벗고 굶주려도 자기 일에 자꾸만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고, 그래서 제가 술도 사주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 차를 타고 어딘가 가게 됐어요. 그 사람 차는 그냥 똥차예요. 제 차보다 훨씬 후진 탈탈거리는 차예요. 전 친해지면 좀 무례해지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차에 타면서 어우 지저분해 더러운 똥차 이러면서 이제 타고 제 딴은 이제 친해졌다는 신호이긴 합니다만 물론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농담하면서 옆자리에 타가지고 보니까 그 양반 저희 그 운전석 뭐라 그러나 대시보드라 그러나 그 위에 조그만 책이 낡은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덥석 제가 집어가지고 보니까 논어예요. 논어가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죠. 근데 작은 판본으로 나오는 건데 너무 낡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읽어가지고 내 모퉁이가 반질반질 달아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양반한테 아유 선생님 아직도 논어를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계속 쑥스러워해요. 쑥스러워하면서 그거 저희 다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논어는 사실 뭐 한학이라든가 역사 수업, 동양 한국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것이라 젊었을 때 다 읽었어야 하는 그런 책인데 그걸 지금 중년이 돼가지고 외우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걸 왜 다 외워요? 그랬더니 이 양반 하시는 말이 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학문의 뜻을 두고 공부를 했는데 공자 맹자 말씀을 공부했는데 지금 40줄이 넘어서 그때 이제 40대였어요. 지금보다 한참 전 얘기인데 40줄이 넘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공자 맹자 하나도 안 닮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괴감에 빠져서 할 수 없이 이제부터는 이를 악물고 굳은 맹세라고 성현의 말씀을 따르자 그래서 논어서부터 대학, 중용 전부 다 딸 외우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우냐면 완전히 다 외워서 이렇게 틱 건드리면 팍 튀어나올 정도로 외우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성현의 말씀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미 그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를 다 하고 온 셈이죠. 그런데 공부 오래 했죠. 10수년 했으니까. 근데 전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양반하고 저는 공부를 하는 기본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충격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때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때 일기를 썼는데 이게 그래요. 제가 귀국한 지 몇 년 안 돼서 그때까지 이제 글을 늘 영어로만 쓰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때도 영어로 썼어요. 근데 한번 영어로 쓰고 나니까 이게 한국어로 이제 잘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까 오리엔탈림에서 언어가 존재의 지빈이 어쩌고 떠들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 교수자의 저 같은 사람의 이런 모순점, 양면성 같은 것을 보고 가시는 것도 중요한 공부예요. 우리 수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순성에 의해 있습니다.
말이 많죠. 근데 진짜로 이렇게 썼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이 사람이 왜 공부하느냐? 나는 왜 공부하느냐? 먼저 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learn to have, 그러니까 갖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번역해서 제가 써드리면 좋긴 한데 이게 제 머리에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저의 개인 연구소 표처럼도 지금도 쓰고 있어요. learn, 이게 아니라 좀 이따 보여드릴 다른 말씀. 저는 가지려고 배웠어요. 뭘 가지려고 배웠냐면요. 이런 거. 이런 거 가지려고 배우려고 그랬어요. 진짜 갖고 싶었어요. 이걸 가지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지만. 근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식을 갖고 싶은 지식 소유욕이 컸던 건 사실이에요. 자꾸 그거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여기 따라오는 게 있어요. 명예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박사님, 박사님 그래요. 교수님, 교수님 그래요. 또 뭐 따라오냐? 지위와 돈이 따라옵니다. 근데 다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갖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서양의 미국의 명문 대학도 이것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목적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공부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저의 연구소의 표이기도 해요. learn to be 를 뭐라고 번역할까? 되기 위해 배운다. 자, 저는 저의 위에 제가 공부를 했던 목적을 가장 경박하게 하면 돈 갖고 싶어서 배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분은 하나 국역 사업하시는 이분은 뭐가 되기 위해서 배우냐? 돈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운다는 얘기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배운다. 이게 그분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몸담고 공부해 왔던 서양 지식 체계라는 것이 동양 쪽, 특히 유교 쪽하고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그런 단층을 보이고 있는지, 갈라지는지를 그때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공부를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의 개념을 통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 학습. 존재, 있음이거든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 존재론적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이건 have,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슨 소유론적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도 있었습니다만, 현대의 교육은, 서양이 주도해온 현대의 교육은 소유론에 너무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현들께서 가르쳐 주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공부, 존재론적인 공부는 오랫동안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에요. 적어도 저는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리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의 교육자로서의 중요한 하나의 임무다라고 그때 다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공부, 더 나은 내가 되는 선생님들을 양산하는, 더 나은 내가 되는 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이후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유교에 대해서 젊었을 때 그냥 너무 경박한 시각으로 서양보다 열등한 것이다 라고만 그냥 얼핏 생각해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면모를 유교를 새롭게 공부하면서 중년 이후부터 다시 이렇게 한꺼풀씩 거치면서 그 진면모를 알아내게 된 것, 진면목을 알아내게 된 것, 그것을 여러분께 이제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이 얘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교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잠깐 거론한 저의 선생님들 중에서 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또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선생님은 명문대 교수신데 그분은 성리학자예요. 성리학 연구에 자신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리학적인 정신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성리학, 유교의 한 줄기입니다. 조선의 유교는 성리학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유교는 물론 이제 4천 몇백 년 전에 저기 중국에 이제 공자가 처음 주창한 그 사상 체계가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그 줄기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다양한 줄기 중에서 성리학이라는 송나라 때 주희, 우리 주자라고도 부르죠. 주희가 다시 집대성한 이 유교의 한 줄기를 성리학이라고 불러요. 그 성리학이 조선을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그 조상들, 조선시대의 그 사상가들이 이해했었던 유교는 성리학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교를 다 그렇게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유교 중에서도 우리의 교육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 성리학을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살살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이 아니라 여기 텍스트에 집중해서 보는 쪽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껐다가 하면요, 파일이 2개가 되는데 동영상 파일이 2개가 되면 여러 가지 좀 번거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참아주세요. 카메라 이동할 동안. 자, 제가 전문적인 방송국의 장비를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수동으로 원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스크린에 가깝게 다가왔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이게 제 수업용, 학교에서 쓰는 수업용 페이지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 화면으로는 요 인터넷 주소 나오죠? 요것을 치시면 누구나 이렇게 접속해서 다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보고 싶으신 분은 요거를 브라우저 창에다 이렇게 쳐서 넣으시면 어디서나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아까 동양적이라는 데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던 것이고, 다시 나와서 여기에 또 유교교육이라는 걸 클릭해서 또 보셨던 것이에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걸 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건 너무 지겨운 일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유교는 그 효를 굉장히 최고의 가치로 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인격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경지를 효의 경지라고 보고 있어요. 뭐 다 아시죠? 유교가 효를 얼마나 숭상하는지.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라셨다면 유교의 영향을 안 받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특히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지하철에서 경로석을 존중하는 거, 뭐 그걸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유, 유서 같은 유교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키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중에서 매우 급진적인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정작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조직 안에서 장유, 유서를 어기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효는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아예 척추에 박혀 있는 것이에요. 효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최고의 가치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게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런데 유교 문화권 밖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클릭해서 보시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좋아하는 지난번에 철학 설명드릴 때도 언급했던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 선생의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에코 선생의 의견이 아니라 이 소설책에 나오는 한 대사에 불과합니다만, 동양, 특히 유교 문화권 밖에서는 이런 시각이 이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제가 서구권에서 많이 접했었습니다.
효가 뭐냐? 부모한테 복종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꼼짝 못하게 휘어잡기 위해서 쓰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에요. 이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효를 우리는 어떤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당황스러울지 몰라도 문화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문화권 밖으로 나가면 이런 시각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 자신이 서양 문물에 이런 것을 접했을 때 처음에 문화 충격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또 서양에 가서 제 친구들은 이런 걸 뭐 쌍놈의 시각 뭐 그럽니다만 저 자신이 쌍놈의 시각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도 그 효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왜 회의를 했었냐면 제가 공부한 서양에는 그 효보다는 자기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마음처럼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불쌍한 위험에 빠진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훨씬 그 훌륭한 박애주의라는 그런 관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는 기껏 해봤자 자기 부모 위하는 건데 그게 나하고 관련 없는 다른 사람까지 위해주는 그런 사랑보다 위대할 게 뭐냐라는 그런 발칙한 생각을 젊었을 땐 품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저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유교를 폄하하는 그런 시각에 또 이제 편승하면서 저의 동양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또 그 가로막은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교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처럼 효도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쉽게 알 수 있더라고요. 효가 기껏해야 자기 부모 위하는 것이라고 어렸을 땐 생각했는데 부모 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효녀, 효자가 흔한가요? 여러분 자신은 충분히 효녀거나 효자십니까? 제 자신은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 다 이제 보내드렸습니다만 회고해보면 불효자식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못한 거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효가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한 20살 무렵까지는 쉬운 줄 알았어요. 30살, 40살, 50살 넘으면서 돈벌이하고 전셋집 구하고 아이들 먹여 살리고 뭐 지지고 볶고 살다 보면서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와 같은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만 무조건 위해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효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믿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부모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자의 원래 사상을 보면 이런 면을 보셔야 돼요.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가 남을 미워하는 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을 살짝 바꾸면요.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미워한다라고 바꿀 수 있죠. 세상에 누가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있죠.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살인자들, 사이코패스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왜? 어버이 미워해, 증오해요. 자기한테 못했다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미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고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면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드느냐? 어버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효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아래 것들이 부모님한테 복종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애정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믿게 됐어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것에 이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식이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자란 그 자식들은 밖에 나와서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증오가 없거든요. 원초적인 증오가. 그런 원초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증오와 애증 문제를 다루는 현대 학문이 심층심리학, 특히 프로이트류의 정신분석학입니다. 이쪽에 그 조예가 있으신 분은 정신분석학에서 유아기의 부모와의 관계를 얼마나 결정적이고 절대적으로 중시하는지를 아실 것이에요. 한두 세네 살 때 엄마 아빠하고 형성한 관계가 평생 그 사람의 타인에 대한 그런 그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보는 것이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정론은 이제 완전히 결정짓는다는 것은 찬동하지 않지만,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한 사람의 인격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잘 만든다는 그 효라는 것을 중시하는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다시 보게 된 것이에요. 정말 세상이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현대 서양의 인문학자들, 교육학자들, 아동보건학자들도 이제는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가장 기본적인 애정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믿음에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관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교를 다시 봅니다. 다시 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 단원은 무엇이냐면 유교에 대해서 특히 조선시대에 우리를 지배한 유교 중에 성리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아보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오리엔탈리즘의 편견도 있는데 또 한 가지 편견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건 동영상 자료거든요. 함께 잠깐 보시죠. (2차) 대전 중 많은 일본의 젊은이가 헛된 죽음을 당했다. 이른바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였다. 자살 공격으로 죽은 청년이 5,000명에 달한다. 당시 가미카제 조종사였던 하마조노 씨. 그는 살아남아 고향에 돌아왔다. 200명의 동기생 중 살아남은 2사람 중에 한 명이다. それと特攻隊行くようなやつだから暴力団みたいなところ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かもしれんけど、虫も殺しきらんようなのばっかりですよ。人がいい、誠に人のいいのばっかり揃っちゃった。パイロットっていうのはあんなのを教育したのかもしれんけど。 하마조노 씨가 기억하는 조종사들은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한 용감한 전사들이 아니었다. 당신은 이미 패전이 확실한 전쟁 말기, 자살 공격으로도 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자살 공격을 위한 출격을 거부할 수 없었다. 충성은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명제. 가미카제 훈련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육받았다. 교육을聞かせるわけですよ。でも完全に人間がバカになってるわけですよな。国のためならもう言うことはない、まっすぐ死んでいけばいいです。 메이지 시대에 들어 유교는 천황에 대한 국민들의 맹목적인 충성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활용된다. 당시 군국주의 세력은 교육칙어를 제정했고 일본의 전 국민들에게 이것을 외우도록 강요했다. 교육칙어에는 유교의 덕목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할 것,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용기를 다해 봉사할 것,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성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같은 개념으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이데올로기였다. 近代以後の儒教はですね、天皇制によって、活用された儒教と言えます。
教育直後の中に儒教道徳が全部取り入れられました。ですから近代以後の儒教はですね、天皇制イデオロギーと教育直後と切り離さない。 공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 효를 중요시했지만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민자건은 요충지의 책임자를 맡으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절했다. 당시의 권력을 부당한 정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공자는 부당한 정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민자건의 이런 행위를 크게 칭찬했다. 야미까지의 자살 공격은 부당한 권력에 의해 이용된 헛된 죽음이었다. 유교의 사상 안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의 효와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자, 방금 도쿄대 교수께서 하신 말씀 들으셨죠? 일본 제국주의가 유교를 이념적인 도구로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지배를 받은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유교가 마치 일제하고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제가 칼을 휘두른 것처럼 무조건 힘없는 사람들 짓밟고 이러는 것이 유교의 권위주의하고 같은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것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읽으십사 제가 청했던 이 최현국 선생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분의 과거 그 소시적 그 회고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선후배 강조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의 그 무조건적인 우월적인 그 권위 이런 것을 이렇게 내세우고 아랫사람은 함부로 여기지 않았었고 아랫사람들한테도 함부로 막말하고 그러지 않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하고 비슷한 증언은 저의 부친과 그리고 저의 그 조부님들한테서도 제가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일본의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군국주의적인 그런 군대 문화, 병영 문화 같은 것이 일제강점기 때 퍼지면서 선후배 사회를 무조건적인 위계 질서에 의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끄는 그러한 그 가치관 같은 것들이 퍼져나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유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 그런 전통 같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교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그러니까 유교에는 그 충효 개념이 있잖아요. 그 효가 충에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효는 부모님께 사랑을 바치라는 것인데 충은 자신의 군주한테 또 희생을 바치라는 주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효를 중시하는 유교는 결국은 그 효를 자신의 군주한테도 무조건 바치게 하는 이데올로기로 썼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매우 악의적으로 사용됐던 것이 일제강점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일제강점기의 교육도 학기가 끝나기 전에 조금 살펴볼 시간은 있겠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읽으시라고 했었던 이 최영국 선생님의 말씀하고 그리고 또 그 고대생들에 대한 그 오마이뉴스의 그 비판적인 기사 있었죠. 거기서 또 엘리티즘을 또 엘리트주의를 또 비판하는 면모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명문대 나왔으니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엘리트주의의 그 뿌리에도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교육 시스템의 그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모에서 봤을 때 우리의 그 유교 문화의 그런 그 선한 그런 전통에 우리가 손을 뻗기가 매우 힘든 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장애물로서 일제강점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것은 우리의 근대사의 비극적인 한 측면입니다. 그것을 항상 고려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유교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요. 아까 그 페이지로 다시 가서
제가 그 유교 교육에 대해서 뭐 길게 이야기 나눌 시간은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유교 교육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 마음에 들고 쓸만하고 지금 계승해도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유교 교육 내용 중에서 현대적인 우리 관점에서 다시 되살려보면 영 아니야, 지금 우리가 계승할 만한 가치는 없어 라고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접근해 볼게요.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이유는 이러한 그 이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라는 분이 하신 말이에요. 옛 전통을 가꾸는 유일한 방법은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쇄신하는 길뿐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옛 전통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지금 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교 교육의 전통이 지금의 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유교 교육을 지금 가져와서 그대로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유교 교육을 완전히 부정하면 우리의 뿌리를, 우리 큰 줄기, 우리 형성의 줄기에서 중요한 면모를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서 다시 재수용해야 돼요. 어떻게 재수용하느냐? 지금에 맞게 쇄신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교 교육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분법적으로 봐서 긍정적인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되 부정적인 것은 지금에 계승하지는 않고 그냥 공부만 하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그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제가 이제 그림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사실 지향하는 바는 이런 것이거든요. 꼭 한국인으로서만 다 이 안에서만 그냥 서로 그 지지고 볶고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좀 웅대한 그런 그 포부를 갖고 젊은이들 세계로 진출해서 전 세계인들 상대로 살면서 꿈을 펼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계 시민적인 것을 전 지향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서울만 지칭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전국을 다 포괄해서요. 그러니까 한국 출신이라는 것이죠. 요걸 또 잃으면, 한국 출신이라는 것을 잃으면 세계 시민에 또 다가가는 중요한 우리의 강점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한국어를 귀히 여기듯이 우리의 전통 중에서 유교 전통이라는 면도 다시 이해해서 쇄신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우리 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교 교육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뭐 아직도 괜찮다고 볼 만한 것, 그리고 지금은 배제해야 될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는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미룰게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냐면 이 페이지, 숙제를 제가 이 링크는 그 유튜브에 그 페이지에 제가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를 가지고 어디를 가시냐면 이런 글을 읽어주시기 바래요. 매우 똑똑한 저희 과거의 학생이, 여학생이 보낸 글입니다. 그 여학생은 공식적인 페미니스트예요. 매우 그 적극적인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의외로 자신의 유교 전통을 존중한다라는 글을 저한테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매우 놀라가지고 제가 읽어본 다음에 흥미로운 이야기라 제 여기 수업용 자료로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래요. 여성의 동등한 권리, 그리고 여성의 주도적인 삶, 이게 단지 여성뿐이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를 위해서 기여하는 길이라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가 왜 과거의 여성의 삶을 속박하고 그리고 여성을 짓밟았었던 원흉처럼 여겨지는 유교 전통을 옹호하고 나서는지 이 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유교 교육의 우리의 관점에서 본 명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